그놈을 만나고 돌아온 날 나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증거라도 있으세요? 라며 비웃던 준혁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그래, 증거. 저 오만한 자식을 무너뜨릴 증거가 필요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증거만으로 끝낼 수 있는 정정당당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그놈은 돈과 권력이라는 더러운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나도 나의 무기를 쓸 차례다. 내 노래, 내 목소리, 그리고 내 모든 것을 걸고 가장 처절한 방식으로 너를 심판해 주마. 그날 이후 저는 무작정 준혁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주먹으로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너무나 쉽고 어리석은 복수였습니다. 그놈이 은숙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는 그의 인생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무너뜨릴 계획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과거 홍대에서 음악 활동을 할 때 알게 된 지금은 작은 녹음실을 운영하는 민규 형을 찾아갔습니다. 형은 음악계의 마당발이자 어두운 세계의 정보에도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준혁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만 부탁했습니다. 민규 형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알았다, 남수야. 며칠만 기다려봐라. 사흘 뒤 민규 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이 건네준 서류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추악한 진실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준혁은 단순한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돈과 권력을 방패 삼아 온갖 문란한 짓을 저지르는 쓰레기였습니다. 특히 그의 주된 타겟은 유부녀들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하고 외로운 유부녀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환심을 산 뒤 깊은 관계를 맺고 그 과정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으로 협박해 자신의 성노예처럼 부렸습니다. 서류를 읽는 내내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은숙에게 저지른 짓은 그에게는 상습적인 놀이였던 것입니다. 저는 민규 형이 구해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익명의 투서를 작성했습니다. 준혁의 비위 사실들, 특히 여러 유부녀들과의 부적절한 관계와 법인카드, 유용 내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이 투서를 준성건설 감사팀뿐만 아니라 주요 주주들과 언론사 몇 군데에 동시에 보냈습니다. 며칠 뒤 예상했던 대로 준성건설 내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준혁은 아버지 백으로 간신히 징계는 피했지만 그의 평판에는 지울 수 없는 흠집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그 놈의 반격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산의 음반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앨범 발매를 손꼽아 기다리던 저에게 프로듀서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수 씨,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앨범 발매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투자사 쪽에서 갑자기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도 어쩔 수가 없게 됐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 모든 꿈과 희망이 담긴 앨범이 발매 직전에 엎어진 것입니다. 투자사가 어딘데요? 준성건설입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온몸의 피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최준혁, 그리고 그의 아버지 최만식 회장. 이것이 그놈의 반격이었습니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제 목숨과도 같은 음악을, 제 미래를 통째로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망연자실한 채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커다란 선물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지만 누가 보냈는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최고급 과일과 함께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안에는 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저는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최준혁과 낯선 여자가 호텔방 침대 위에서 뒤엉켜 있었습니다. 몰래 촬영된 추악한 불륜의 현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나에겐 이런 영상들이 있다. 내 아내의 영상이 없을 것 같아? 그 순간 방에서 은숙이 나왔습니다. 자기야,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저는 황급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 더러운 영상을 제 아내에게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은숙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앨범 발매가 좀 늦춰질 것 같아서.
저는 그날 밤 다시 민규 형을 찾아갔습니다. 앨범 취소 건과 USB 영상에 대해 이야기하자 형은 말없이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남수야,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다. 저쪽은 언론, 법 쪽에 돈으로 막을 수 있는 건 다 막을 거야. 우리가 가진 무기로는 정면 승부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님?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지. 돈 없는 놈이 돈 많은 놈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 하나뿐이야. 세상 사람들이 저놈이 얼마나 개새끼인지 알게 하는 거. 민규 형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음악만 아는 바보로 살았지만 이제는 싸워야 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철저하게 피해자가 되어야 해. 그리고 동시에 가장 강력한 공격수가 되어야 한다. 민규 형은 수소문 끝에 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탐사보도 전문 유튜버,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는 영상으로 최근 구독자 수가 급상승하고 있는 불독 기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불독 기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증거 자료를 넘겼습니다. 준성건설 내부 투서 내용, 그리고 최준혁의 추악한 사생활이 담긴 자료들까지 모든 것을 확인한 불독 기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거 대박이네요. 홍남수 씨, 정말 이 싸움 끝까지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유튜브에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재벌 2세의 추악한 사생활, 그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합니다. 영상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영상에는 준혁의 얼굴과 이름이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댓글에는 이미 준성건설 최준혁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준성건설 홈페이지는 마비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반격의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불독 기자의 폭로 영상이 터진 지 불과 하루 만의 일이었습니다. 세상이 준성건설의 추악한 진실에 분노하고 있을 때 그들은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반격해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민규 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남수야, 일단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라. 그리고 은숙 씨 옆에 있냐? 아닙니다, 형님. 아직 자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경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들 봐봐. 지금 당장.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휴대폰으로 경주 맘카페와 지역 커뮤니티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경주 아파트 거주 홍남수라는 남자 아내 정체 충격. 준성건설 고발한 사람 신상 털렸네요. 아내가 그런 일을? 이런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다니! 애들 조심시켜야겠네요. 게시글마다 저희 집 주소, 차량 번호, 심지어 은숙의 과거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들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순진한 남편이 속은 거 아니야? 임신한 몸으로 뻔뻔하게 어떻게 사나? 우리 아파트에 이런 사람이 산다니 이사 가야겠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도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까지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고 잠에서 깬 은숙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제게 웃어주던 그녀의 얼굴이 제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을 보는 순간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자기야? 은숙의 목소리가 처참하게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와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자신의 과거 사진, 그리고 그 아래 달린 수백 개의 잔인한 댓글들을 확인한 은숙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주소까지 사진까지 어떻게? 은숙의 손에서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막히는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달려가 은숙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은숙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다 거짓말이라고 하면 돼. 내가 다 막을게. 하지만 제 위로는 그녀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제 품에 안겨 실신하듯 축 늘어졌습니다. 이성을 잃을 뻔했지만 민규 형의 연락으로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남수야, 당장 은숙이 데리고 다른 곳으로 피해야겠어. 네,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 거야. 아파트 앞에 벌써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던데. 형님 말이 맞았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아파트 입구에 주민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저희 집을 올려다보며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는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홍남수 씨 계시죠? 경주일보 기자입니다. 잠깐만 인터뷰 좀. 아파트 주민인데요. 나와서 해명 좀 해주세요. 저는 은숙을 부축해 뒷문으로 나가려 했지만 거기에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민규 형이 차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빼낼 수 있었습니다. 민규 형의 집에 도착한 후 저는 불독 기자에게 긴급히 연락했습니다. 홍남수 씨, 상황 다 봤습니다. 이건 명백한 2차 가해잖아요. 기사 써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홍남수 씨, 각오하세요. 이 싸움 더 거칠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독 기자의 반박 영상이 올라온 지 몇 시간 만에 다른 유튜버들도 하나둘 지원 사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재벌의 2차 가해 논란, 피해자 가족을 향한 비열한 공격, 최준혁 측의 잘못된 대응, 심지어 시민단체들도 성명서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이 바뀌고 있어. 민규 형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 너희를 향해서가 아니라 준성건설을 향해서. 실제로 준성건설 홈페이지는 항해 댓글로 마비되었고 주가도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규 형이 말하는 마지막 카드는 바로 제가 녹음해둔 준혁과의 대화였습니다. 준혁이 직접 협박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이거면 끝장낼 수 있어. 불독 기자도 흥분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과 함께 준혁의 다른 피해자들 증언까지 확보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요? 네, 준혁에게 당한 다른 여성들이 용기를 내서 나섰어요. 그리 홍남수 씨의 진심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더군요. 이 싸움은 이제 단순한 개인 복수가 아닙니다. 그들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시작한 이 싸움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권력형 성범죄를 고발하는 사회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최만식 회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악랄한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계정들을 만들어 온라인에서 저희를 모함하는 글을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깡패들을 고용해 민규 형의 녹음실 앞에서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남수야, 이놈들 진짜 끝까지 가려고 하네. 민규 형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포기할 수 없어 형. 여기서 물러서면 은숙이는 평생 고개 들고 살 수 없어. 일주일 후 결정적인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준혁의 협박 녹음과 함께 5명의 피해자들이 얼굴을 가리고 증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은 하루 만에 5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준성건설도 최만식 회장도 이 사태를 덮을 수 없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준성건설 본사 앞에는 규탄 집회가 열렸고 불매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준혁은 성폭행, 협박, 몰카 유포 등 총 15건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남수야, 이겼어. 민규 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겼다는 기분보다는 은숙이가 받았을 상처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은숙아, 이제 괜찮아. 정말? 응, 준혁은 구속됐고 모든 게 끝났어. 은숙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 나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지켜줘서. 당연한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은숙의 얼굴에 서서히 평화로운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분노와 절망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준혁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만식 회장은 아들의 사건으로 인한 책임을 지고 준성건설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앨범을 망친 것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천만 원 합의금을 제시해왔습니다. 받을까? 민규 형이 물었습니다. 받아야죠. 당연히. 그런데 남수야, 이제 어떻게 살 생각이야? 부산으로 가려고요. 부산. 네, 경주에는 너무 안 좋은 기억들만 남아있어요. 준혁 그놈의 흔적도 지우고 싶고 아이가 태어나면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고향이기도 하고. 그렇게 저희는 부산으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경주에서의 모든 악몽을 뒤로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앨범 제작 계약금으로 받은 2천만 원과 합의금으로 받은 5천만 원으로 우리는 태어날 아이를 위한 소형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전세지만 해운대구의 작은 아파트도 구했습니다. 지금껏 월세만 살다 전세라니 꿈만 같았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살림에 미래의 희망이 보였습니다. 자기야, 여기 어때? 바다가 보이는 곳은 아니었지만 깨끗하고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좋아. 정말 좋아. 은숙이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주를 떠나온다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큰 해방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경주에서의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준혁과 관련된 모든 것들, 그 악몽 같았던 시간들의 증거를 모두 버렸습니다. 새로운 동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시작.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기야, 응?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당연하지. 은숙의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첫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부산 바닷바람이 창문으로 살짝 스며들었습니다. 고향의 냄새, 새로운 희망의 냄새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꽉 안고 앞으로 다가올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